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2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도 좀 보고 뉴스도 좀 보고 다음 주 일정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장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분석입니다. 네. 1월달 코스닥 수급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과거 사례 분석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이 나왔을 때, 다다권 대비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 구간인 거죠. 반등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증가하면은, 높은 확률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라는 것을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네, 지난 1월 초중순의 영상에서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바닥은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 12월에 바닥은 찍었다고 본다. 반등이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나올 때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급이 안 좋을 경우에는 고점에서 따라붙지 말고 조정받았을 때 눌림이 나왔다가 반등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 그럴 때 이제 저점에서 매수 들어간 전략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기다리던 조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밀릴 자리에서 밀리지 않았던 거죠, 코스닥이. 네. 지난주까지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얘가 121선을 돌파한 것도 아니에요. 120선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20선 간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자리에서 계속 옆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수급은 1월달 수급만 놓고 봤을 적에는 분명히 매도 우위였어요. 그죠? 1월 반등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건 사실이다. 네.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수급이 더 안 좋았죠. 네. 1월 끝으로 갈수록 외국인들 매도세는 점점 더 매수는 줄어들고 매도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안 좋은 그런 패턴. 결국 얘는 20선을 찍었단 말이에요. 결국. 맞죠? 네. 기다리는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은 제가 삼성전자 수급 때문에 왜곡되는 게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이 전체적인 수급만 놓고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 아무튼 코스닥과는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점에 똑같이 반등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코스닥 대비는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약한 모습인데, 얘도 똑같은 과열권입니다. 큰 차이는 없다.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거는 1월 달에 부정적인 거는 사실이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그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바닥은 찍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조정을 받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 조정 받으면 저점 분할 매수 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이 안 나온다. 코스피만 이제 살짝, 코스피 지수만 살짝 조정이 나왔을 뿐, 코스닥은 아직도 21선 근처에도 안 가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 자리는 너무나 위험해요. 정말 엄청 부담스럽죠. 과거에도 보면은 121선을 뚫고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20선을 뚫고서 계속 원웨이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뚫고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확률상 높진 않죠. 네. 120선 못 가고 밀리거나, 돌파했다가 밀리거나, 돌파하고서 좀 더 올라가다가 밀리거나, 네. 대부분은 그러거든요. 높은 확률로. 그죠? 근데 지금은 수급이 분명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과열권에서 안 밀리고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엄청 부담스럽다. 네. 매우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121선 지금 두드리는 모습이 안 나왔는데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코스닥이.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글쎄 미증시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돌파 시도 정도는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증시 흐름이 아직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괜찮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이 급등하다가 다시 쭉 빠지면서 마감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흐름을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월요일에도 잘 버텨준다라면, 월요일에도 큰 어떤 조정 없이 잘 버텨준다라면은
121선 돌파 시도 정도 하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설사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따라가면 위험하다. 솔직히 위험하다. 예, 돌파했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보수적 관점.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뭐 롱이다, 숏이다, 지금 딱 장담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정말 애매한 자리입니다. 비이성 과열권이거든요. 비이성 과열권. 당장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 원래 비이성 파동이 나올 때가 가장 어려워요. 비이성 과매도 내지는 비이성 과열 이럴 때가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데 지금이 딱 그래요. 증시가. 과연 여기서 원웨이로 반등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정받을 것인가 확답하기 어렵다.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그냥 보수적 관점이에요. 예, 재미가 없더라도 좀 지루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무리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 예, 언젠가는 그러니까 비이성 과열은 분명 언젠가는 조정 받긴 받거든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뿐이지 밀리긴 밀린다라는 거죠. 못해도 21선 지지 테스트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0선 조정 받았을 때 그리고 20선에서 지지 받는 거 확인되면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일정 경제지표 일정 한번 쭉 볼 건데요. 화요일부터 ISM 보통 이렇게 제조업 지수와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관련 업황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인데 이제 investing.com에 보면은 ISM이 있고 ISM이 안 붙은 게 있어요. ISM이 붙은 거는 말 그대로 ISM 이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 ISM이 붙지 않은 거는 S&P 글로벌이라는 이제 그 기관에서 나오는 건데 중요도로만 따지면은 ISM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ISM과 S&P 글로벌 이 두 그 기관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ISM은 약간 대기업 중심이라면은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이 PMI 지수는 약간 중소기업 포함. 그리고 얘네들은 좀 더 글로벌리하게 많은 기업들, 되게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동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한다면은 ISM은 정말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정말로 얘네들 미국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걔네들의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실적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되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ISM 지표가 ISM에 나오는 게 좀 더 미국의 현 상황을 좀 반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그냥 ISM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조업이 오랜 시간 동안 50 언더는 경기 위축이죠. 그죠? 50 이상, 50 위로 가게 되면 경기 확장을 의미를 하는 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됐고, 또 양적 완화와 함께 쭉쭉쭉 올라갔었어요. 뭐 서비스업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폭풍 성장을 했죠. 하지만 2022년부터 긴축에 들어가면서 50 언더로 떨어졌고, 중간에 살짝 반등이 나다가 다시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참고로 미국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네.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게 있다라면은 이제 22년 긴축 이후로 쭉 하락세를 보이다가 2개월 연속으로 올라간 건 처음이에요. 지난달. 즉 지난달이라는 것은 1월달에 여러분 1월달에 발표된 자료죠. 1월달에 발표된 건 이제 11월 자료거든요. 11월 자료. 그러니까 지금 2달 연속으로 이게 딱딱 올라간 건 처음이다. 이게 본격적인 어떤 고용시장의 부활,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초입이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용시장이 다시 뜨거워진다. 고용시장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경제가 다시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렇게도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가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에서 호재로 보는 것은 뭐예요?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ad is good, good is bad가 되는 거죠. 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강해집니다.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면은, 야, 봐봐,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하면 안 돼. 경제가 좋은데 여기서 금리 인하했다가 물가가 더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떨어지고,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강해지면서 호재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가 지금 발표가 된다. 그래서 졸츠가 만약에 지금 최근에는 2주 연속, 2달 연속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거든요. 그죠? 예,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번에도 이게 높게 나온다. 요거는 좀 심각합니다. 왜? 3개월 연속이거든요. 그죠? 3개월 연속으로 이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매달 올라가지 않겠죠. 오름이 있으면 내림도 있고 항상 계단으로 움직이는 건데, 글쎄. 아무튼 이번 주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컨센서스를 상회한다, 그럼 이건 조금 문제가 된다. 네, 악재가 될 수 있어요. 큰 악재가. 자, ISM 서비스업 지수. 얘네 뭐 서비스업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항상 5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대부분 다 어때요? 확장이죠. 미국은 서비스업으로 먹고 사는 거로 보시면 돼요. 네. 최근에 보시면 대부분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죠.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은 확실히 어떻습니까? 최근에 너무나 뚜렷하게 어때요? 실업자 수가 쭉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됐죠? 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졸지 어땠어요? 최근에 좋아지고 있잖아요. 2달 연속으로. 맞죠? 네. 연관성 있는 거예요. 실업자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자, 연속은 어떠냐? 연속은 사실상 뚜렷한 어떤 차이점은 없어요. 연속 실업수당은 큰 차이점이 없는데 신규가 지금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도 줄어들고 있다. 즉 고용시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 말이죠. 좋아지고 있다. 네,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건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네, 보시면은 요건 이제 일회성 요인 요건 제외하고 계속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살짝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최근 4달간 수치를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것도 보게 되면은, 4번 중에 3번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만약에 이번에도 얘가 높게 나온다면, 아까 졸추와 마찬가지로, 졸추도 만약에 높게 나오고, 비농업 고용마저도 높게 나와버린다면 이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야, 고용시장이 확실하게 지금 불이 붙었구나. 야, 고용시장 불 붙었네. 야,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어. 이런 어떤 또 논리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시장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자, 2월 7일입니다. 실업률.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현재 자연 실업률은 4%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4%가 높은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연 실업률. 네. 그러니까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꾸준하게 높아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업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말이죠. 낮은 겁니다. 예. 이보다 더 낮을 때도 있었었죠. 엄청난 긴축으로 인해가지고, 긴축으로 인해는 아니죠. 뭐예요? 뭡니까? 코로나 때 실업률이 쭉 올라갔다가, 많이 낮아졌다가, 최근에 이제 긴축을 하면서 22년에 긴축을 하면서 이제 2023년도보다는 실업률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고용 상태에 가깝다. 맞죠? 공시장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 입장에서는 괜찮은 고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맞죠? 네. 자, 어닝 시즌 시작됐고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 볼만한 것들은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기업이죠. 팔란티어. 시가총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팔란티어 발표가 있고요. 구글 최근에 주가 흐름 좋죠. 네. 퀄컴, ARM 다 AI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고 아마존, 그죠?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나가고 있죠. 주가 흐름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얘네들은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이다. 자, 뉴스를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날 증시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쭉 급등을 하다가 보세요. 쭉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윗꼬리를 길게 나고서 짱대 음목으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몸통이 통통한 상태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하니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냐. 아, 그 전에 경제지표 한번 제가 언급을 할 게 있어요. 깜빡했네. 네,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가가 지난주에 PC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전월 대비 MOM을 보게 되면 사실상 전월 대비 그래프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네,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추세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데, 추세를 보려면은 전년 동기 대비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 CPI부터 볼게요. CPI 전년 동기 대비를 보게 되면 얘는 코어입니다. 코어. 확실히 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떨어지다가 멈췄죠. 정체기에 있어요. 참고로 코어와 헤드라인, 코어와 헤드라인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게 코어입니다. 근원. 그죠? 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게 코어다. 나머지 헤드라인은 나머지 다 포함을 한 거죠. 에너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일단 코어를 보게 되면은 정체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I 헤드라인입니다. 어때요? 헤드라인은 확실하게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올랐죠. 그죠? 헤드라인만 보면 3개월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PC입니다. PC 코어도 어때요? 정체기에 있어요. 2.8에서 지금 3개월째 2.8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체기예요. 확실히 물가가 더 이상 빠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멈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어때요? PC 또한 3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맞죠? 자, 정리해볼까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졸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그리고 실업률, 고용지표, 고용과 관련된 경제지표들을 봤을 때 어때요? 최근에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거 확인됐죠. 졸츠 2개월 연속으로 올랐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최근에 추세선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이었고, 컨센서스 상위가 자주 나오고 있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PCE와 CPI의 헤드라인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YOY 이 지표들은 3개월 연속으로 다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요거는 금리 인하와 관련했을 때는 어떻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니다. 물론 페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헤드라인이 아닌 코어이긴 합니다만은 코어 물가지수도 어떻습니까? 정책이 있는 건 사실이다. 상승한 다음에 정책이죠. 그죠? 2.6, 2.7, 2.8 올라간 거예요. 두 단계 올라간 겁니다. 두 단계 올라가서 지금 정책이 있잖아요. 그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얼마다? 2%입니다. 2%. 코어 PCE 2%예요. 전년 동기 대비 2%입니다. 이게 연준의 목표예요. 근데 여기 목표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거죠. 근처까지도 아니죠. 사실 2.6까지 왔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지금 매크로가 아직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땐 당연히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놓고 봤을 적에는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면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증시는 어때요?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신고가 부근 원자까지 갔었었고, S&P는 심지어 신고가 갔었었죠. 얼마 전에 1월 초에, 1월 말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이때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작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고, 이제 관세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취임식까지 거쳤고, 맞죠? 근데 경제 지표는 점점씩 미국의 경제는 점점 고용시장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조금씩 불붙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경제는 좋죠. 네, 경제는 괜찮아요. 대기업도 좋고 부자들도 잘 살고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할 환경이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변수가 있겠죠. 당장 트럼프 자체가 변수를 막 몰고 다니는 대통령 아닙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증시가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금. 금요일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장 초반에는 로이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3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 기간에 얘네가 특정 물품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즉 협상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관세를 가지고서 협상 도구로 쓰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영되면서 증시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에 백악관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애초 예고한대로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의 10%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캐롤라인 레비 대변인은 바로 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중국의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컨펌한다. 네. 관세는 내일부터 시작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미증시가 쭈르르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왜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갑자기 시진핑이랑 되게 좋은 건설적인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뉴스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취임식 당일날 예고됐었던 캐나다와 뭐 그런 애들 캐나다 멕시코 관세가 얘기가 안 나왔죠? 안 나오면서 또 급등이 나왔다가 다음날 갑자기 또 그 관세 얘기하면서 또 급락했다가 지금 계속 지금 트럼프의 말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방향성을 잡는 게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네. 이 트럼프 진짜 뭐 예측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자, 아무튼 트럼프는 진짜 2016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진짜 얘는 되게 예측을 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아무튼 이런 뉴스로 인해서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한 겁니다. 자, 트럼프가 또 로이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관세가 단기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로이터. 여기 보시면 이것은 나 컨서드 나오죠. 네, 그러니까 경제의 금융시장의 관세가 쉽게 말하면 관세가 금융시장에다가 미친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내가 뭐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금융시장에 급락을 하건 말건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피터슨 연구소. 이 연구소가 뭐냐? 꽤나 인지도가 있는 연구소예요. 국제경제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 중에 하나를 인정받고 있다.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줄임말로 PIIE로, 네. 이 피터슨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정책 결정자, 학계, 언론, 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저명한 연구소다라는 거. 여기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자,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다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세 나라 모두, 미국 포함해서 세 나라 모두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미국 GDP 약 2천억 달러 감소하고 캐나다는 약 1천억 달러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할 경우에는 참고로 중국은 여러분들 2016년도에 시작됐었던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관세 때리니까 중국도 같이 보복 관세를 때린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서로 관세를 주고받고 했던 이력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중국이 보복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다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이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실제 GDP는 감소할 것이고 보복이 없을 경우에 2028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40년도까지도 기준 전망치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만약에 중국이 보복을 하게 되면은 실제 GDP 감소폭이 더 커지고 미국의 더 커지고 회복 속도도 더 느려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론은 뭐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중국의 보복은 양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양국의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특히 중국의 보복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피터슨 연구소에서 이런 부분들 있다. 물론 알 수 없죠. 2016년도에 시작됐었던 2018년도 무역전쟁 2018년 무역전쟁 때는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이 영향이 있었느냐? 그때는 없었어요. 네. 근데 경제라는 것이 이 메커니즘도 계속 바뀌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한다고 해서 걔네 둘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중간에 낀 여러 나라의 어떤 영향도 있을 것이고 경제 흐름도 있을 것이고 그때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얘네는 이런 결과를 냈대요. 근데 참고로 2018년도에 무역전쟁 당시에는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없었어요. 자료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 추세선 보시면 정확하게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추세 상단 지금 밴드에 있죠. 딱 이렇게 채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을 찍었어요. 이제 다음 차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차례이긴 한데요. 만약에 국채금리가 반등이 나온다. 그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죠?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낙폭과대. 그래서 이제 최근에 61선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고점 추세선에서 지금 정확하게 딱 걸린 모습이에요. 네, 여기서 급락을 할지 뚫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기준선 및 하락 추세선에 부딪혔다. 돌파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건 뭐 됐고. 자,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의 그리드 인덱스는 지금 뉴트럴입니다. 살짝 밑으로 떨어진 상태고, 금리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는 2025년도에 금리나 컨센서스가 1회였었어요. 1회. 네. 1회였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2회까지, 자,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행입니다. 1월달에 동결을 했기 때문에 현행이고요. 3월 19일날 있을 FOMC 회의에서도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제 보면은 6월달에는 인하, 1회 인하, 25bp 인하, 그리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물론 뭐 확률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33%, 32%에. 네. 현재 나타나는 여기서는 10월달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지금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죠? 언제든지 변해요. 네, 이렇게 잡혀 있고. 자, 이제 미증시를 한번 볼 건데, 말씀드린 대로 딱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고점, 살짝 못 가서, 네, 못 가서 트럼프 관련 그 관세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급락을 하긴 했는데, 21선을 깨진 않았어요. 이 21선 이탈 지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근데 지금 21선을 깨진 않았어요. 비록 장대음봉, 고점 저항대에서 장대음봉이 나오긴 했으나 21선이 깨지진 않았다. 맞죠? 네. 만약에 여기서 장대양봉이 유지가 됐으면, 여기서 장대양봉이 유지가 됐다면, 저는, 좀 더 정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정고점 테스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저는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급락을 했어요. 했는데 어중간하게 끝이 난 거예요. 21선이 깨진 것도 아니고 저항대에서 저항받았는데 21선 살렸어. 마지막에 또 맥점에서 지지도 살짝 받았어요. 네. 지금 조금 애매해요. 하루 이틀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 측면에서는 하루 이틀은 더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어렵네요. 시장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무슨 저 뉴스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막 그러고 있는데 짜증 납니다, 솔직히. 아무튼 저도 이제 뭐 이번에 휴가 복귀했고 지난 그 구정 연휴 관련해 가지고 휴가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복귀했으니까 뭐 복귀하고 이제 하루 지났죠. 네. 월요일, 화요일, 당장 월요일날 만약에 21선을 깨느냐 마느냐, 깨더라도 어떻게 깨느냐. 지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지지받느냐. 캔들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현재 뷰는 그래요. 좀 애매해요. 미증시만 놓고 봤을 적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실 뭐, 주봉 흐름을 놓고 잠깐 보여드리면은, 월봉과 주봉을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월봉, 주봉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큰 그림, 네, 우리가 큰 그림도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월봉과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모르겠네. 자, 우선 월봉입니다. 이제 1월달 월봉이 메이드가 됐잖아요. 그죠? 나스닥 100인데요. 보시면, 자, 여기 고점. 여기 고점끼리 이었어요. 그죠? 이었다가 딱 이렇게 됐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 파란색 이 선을 넘어갔다가 빠진 거예요. 그죠? 금요일날 여기를 넘겼다가 급락을 하면서 빠진 거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건데
지난 12월 달에 돌파했다가 쭉 빠졌고, 그리고 이번 1월 달에도 돌파했다가 빠진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고점을 낮춘 채로 빠졌어요. 근데 빠지긴 빠졌는데 이 저항선에서 크게 빠지지 않았고, 또 음봉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애매하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 파란색 선에서 되게 좀 이렇게 크게 빠졌으면, 지난 12월 달처럼 윗꼬리가 되게 긴 상태로, 몸통이 짧고, 윗꼬리가 긴 상태로 끝이 났으면은, 야, 이번 2월 달에도 숏이다. 밀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뭐, 마지막 날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월봉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 통통하단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월봉 추세 아직까지 살아있다. 추세만 봤을 때는. 주봉을 놓고 보면은, 마찬가지. 이 파란색 선, 아까 일봉, 월봉에서 보여드렸던, 네. 얘도 파란색 선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지난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락했다가 돌파했다가 여기를 넘겼다가 다시 빠진 거죠. 그죠? 넘겼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20주선을 막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막판에 금요일날 빠졌다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10주선도 지켰고, 전환선도 지켰고, 5주선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이평선들은 다 지킨 채로 마감을 했다 그 말이죠. 맞죠? 네. 모든 이평선들을 다 지키면서 마감했다.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 어떤 전체적인 추세, 큰 추세 흐름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분명히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분명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거 진짜 애매하다, 지금. S&P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지수 S&P, 자, 이거 잠깐 보시면, 주봉. 다우를 먼저 볼게요. 다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우는, 주봉입니다. 전고점 부근 및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확인되죠? 네.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죠? 전고점인데 볼밴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전고점인데 볼린저 밴드예요. 전고점인데 볼린저 밴드. 근데 얘는 지금 꼬리가 달렸어요. 그죠? 통통한 짱대음봉도 아니고 꼬리가 달린 상태입니다. S&P를 보게 되면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했어요. 그죠?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양봉이긴 하지만 또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요. 그죠? 지금 다우와 S&P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야, 이거 한번 그러니까 추세는 살아있어요, 분명히. 둘 다 20주선 빳빳하고 살아있는데, 야, 이번에 잘하면 또, 살짝 밀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S&P와 다우만 놓고 봤을 때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움직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월요일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롱과 숏, 저는 숏 한 65. 단기 관점입니다. 뭐 금요일까지 계속 된다는 게 아니라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숏 65, 롱은 한 35 정도. 단기 관점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 60에서 65 정도. 네. 숏이 한 60에서 65 정도, 롱은 35에서 40 정도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